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이트. 자, 이번에는 마무리 단원 5단원입니다. 미래의 사회와 지속 가능한 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인구 문제의 양상화 해결 방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세계 인구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1960년, 그때는 한 인구가 5억 명 정도였는데, 1920년, 최근에는 약 78억 명 정도로 급증하게 되었다. 2030년에는 85억을 넘어서고, 2050년 97억에 도달한 뒤 2100년이면 112억 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경 인도 인구수가 중국 인구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로 23년 이후 인도 인구수가 중국 인구수를 추월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나라가 인도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세계 인구 성장 요인을 보면, 자, 의료 수준 향상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그 생활 수준 올라가고, 자, 인구 부양력,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이제 증대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 분포 한번 보면은요. 자, 인구 분포 특징 보면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반구는 이 바다가 많고요. 이제 땅들이 주로 북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80%가 해발고도 500 이하의 지역, 그래서 이제 산 밑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 인구 60% 이상이 해안으로부터의 500km 이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해안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 한번 보시면, 밀집 지역은 농경에 유리한 지역, 공업이 발달한 이런 지역들이고, 희박한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 기후 및 지형이 불리한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막 내전 같은 거, 전쟁 같은 거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별 인구 비중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데, 중국, 인도, 다 어디 속해 있어? 아시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제 50%, 6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출생률이 높은 건 개발도상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높죠.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 많기 때문에 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비중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 초록색 보시면 뜨르르 유럽은 줄어들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아시아 제일 많고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요 순으로 이제 인구 비중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변천 단계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인구 변천 단계. 자, 1단계 있습니다. 1단계는 여기 보면 출생률하고 사망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망률, 이 빨간색도 높고요. 출생률, 파란색도 높습니다. 그래서 출산율과 사망률 둘 다 높아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고위 정체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술 같은 게 발전하게 되면서 사망률이 급속도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망률이 쭉 떨어지고 출산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인구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 여기를 초기 팽창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미 사망률은 낮아져 있고, 이제 개도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출생률이 이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출생률이 쭉 내려오면서, 자, 요때도 역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요때를 후기 팽창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사망률도 낮고 출생률도 낮아가지고 인구가 이제 정체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저위 정체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각각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1단계 출생률 높고 질병, 자연재해, 식량 부족으로 사망률도 높다. 고위 정체 단계. 2단계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이러면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3단계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산하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좀 제한한다는 거.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출산을 좀 제한하는 산하 제한 정책 등으로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 성장이 좀 둔화되는 단계다. 4단계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그런 시기다. 선진국들은 지금 4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중반, 19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1차 산업은 이제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는 그런 산업인데,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고요. 3차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굉장히 높죠.
선진국 될수록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출생률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인구 구조가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린 사람들이 적고 중간층이 많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도국 같은 경우 역시 자, 개도국은 이제 최근에 세계 인구 성장,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최근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높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낮습니다. 아직 산업화가 고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망률은 이제 의료기술이 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망률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도 이런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 이런 형태였고 2010년대 옛날보다는 이제 조금씩 산업화 되면서 조금씩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밑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도 보겠습니다. 자, 인구 증가율 비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 평균은 여기 중간에는 빨간색이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출산율 감소로 인구 증가율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고 개도국은 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 출생률은 높아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런 인구 증가율 차이로 인해 세계 인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 한번 보면은요. 자, 인구 배출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배출은 다른 데로 이렇게 훅 보내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요인인데요. 낮은 임금, 실업, 빈곤, 교육, 문화, 보건시설 부족, 정치적, 종교적, 인종, 억압,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있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인구 흡인율, 이거 훅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끌어다닌다. 풍부한 일자리, 높은 임금, 교육, 문화, 보건시설 풍부, 쾌적한 거주 환경.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인구 이동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를 보면 내 스스로 가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게 자발적이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국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강제로 보내버리는 건 강제적 이동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보면 자발적 유형의 대표적인 거 이제 중국인들,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한 거 자발적으로 돈 벌러 막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식민지였던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유럽의 노예무역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이동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막 노예 상선에서 이제 막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하다 보니까 막 가다가 막 절반 이상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기간을 보면은요.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건 이제 일시적이고요.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건 영구적이다. 뭐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동한다거나 뭐 잠깐 이제 공부하러 간다거나 이런 건 일시적이고 이민을 위해서 가는 건 영구적이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경제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 찾아서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여기서 오신 분들이 막 일하고 있는 이런 거 경제적인 원인인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는 건 종교적 원인이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가 탄압받으니까 어떻게 신대륙으로 이제 막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것, 정치적 억압 및 전쟁으로 인한 이동, 내전으로 인한 난민 이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환경적인 것은 휴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이동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살 땅들이 이제 좁아지게 되니까 다른 나라로 막 이주하고 투발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들이 이동하는 이런 거는 환경적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인구 유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인구가 이제 가는 나라,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로 다른 나라로 일자리 찾아서 가는 이제 실업자들이 일자리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실업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실업자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실업률 하락이 되고 그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막 보내주니까 외화가 막 유입되게 된다. 근데 이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자국 내 노동력이 부족이 우려되고요. 자, 인구가 유입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 자, 노동력 부족을 좀 해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3D 업종 이런 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그런 노동력을 채워줘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주고 문화의 다양성이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의 우려가 이제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구 유출국과 유입국 한번 또 사례들 한번 보시면
개도국이 많고 비교적 경제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 뭐야? 유출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개도국에는 유출 인구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개도국의 유출 인구들은 이제 어디에? 선진국으로 돈 벌러 가는 거지. 선진국이 많고 비교적 경제 수준이 높은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입 인구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도 좀 한번 볼까요? 자, 경제적 원인에 의해 이주를 많이 받아들인 국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이제 이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는 국가로 이제 유명하고. 유럽에 이렇게 보면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막 유럽으로 많이 이동하죠. 그 유럽 사회의 이게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복지 정책 이런 거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유럽에서 큰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다른 데서 왔던 이 북아메리카,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데 역시 뭐 다른 데서 막 쭉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구분해서 좀 보면은 숙련 노동자 이민이라고 있어요. 숙련 노동자는 많이 훈련된 노동자들이다. 숙련 노동자 이민 보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선진국으로 다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미숙련 혹은 비노동자 이민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다른 곳들로 많이 가고 여기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또 서유럽, 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 보면은요, 빨간색은 이제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주가 많은 지역.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른 곳들로 이렇게 또 이제 북아메리카 쪽, 여기 보면 이제 서유럽 쪽 이렇게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제 이주가 이제 많은 곳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쓱 한번 봐두세요. 가볍게 슉 봐두시면 되겠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 한번 보면은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잘 안 낳게 되는 거죠. 합계 출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 자, 노년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요. 노인 복지 비용 상승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역시 유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고령화 좀 가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노년층이라고 보는데 이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령 사회는 이제 몇 퍼 이상? 14% 이상 20% 미만이다. 초고령 사회는 이제 몇 퍼?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여기 이제 페이크가 있어요. 7%, 14%니까 당연히 다음은 21%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21%가 아니라 20% 이상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제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이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자원 부족하고 기아는 굶주림 말하는 거죠. 기아 및 빈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도시의 인구가 이제 과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균형 개발을 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지역, 수도 중심으로 좀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도시 내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세계 인구 문제 해결 방안 한번 보시면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 저출산 및 육아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세금 혜택 같은 걸 주고요. 양육 및 보육시설 같은 거 확충해주고 자,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은요. 자, 노년 인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노인 복지 대책, 사회보장제도 어려운 내용 전혀 없어요. 이런 뻔한 얘기입니다. 자, 인구가 급증하는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 이제 출생아 수를 좀 제한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의 인구 성장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대도시 인구 과밀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분산 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좀 이제 좀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제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 핵가족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 핵가족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좀 확산시키고 이제 양성평등 문화, 세대 간 정의 실현,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 세대 간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 방안 뭐 계속 보시면은요. 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아주 심각하죠. 전 세계 거의 최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뭐 거의가 아니라 그냥 최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최저 출생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인구의 불평등한 분포, 이촌양도 현상이 심화돼서 이제 지방과 서울과의 격차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는 지역 소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 방안 보시면, 그래서 출산은 좀 장려하고요. 아동 수당도 주고, 출산 장려 수당도 주고, 출산 휴가도 주고 해서 애를 좀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많이 지원해줘야겠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기도 했고,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 지금 주고 있습니다.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하고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자. 자,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지방 거점 도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도시들 또 이제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자.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행을 옮기겠다, 아니면은 그 공기업 같은 거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주요 레파토리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에너지 자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외울 게 있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자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유한성, 대부분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자, 편제성은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석유 같은 경우 아주 편제성이 크죠. 자, 가변성, 기술, 경제, 문화적 조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석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냥 검은 물에 불과했는데, 이 석유를 이제 우리가 추출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석유는 지금 아주 인류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에너지 자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좀 비교해 볼 텐데, 소비 구조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를 한번 보세요. 자,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거 뭡니까? 역시 석유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뭐야? 석탄, 그 다음 뭐야?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력,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요 순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앞에 세 개가 중요해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원자력보다 또 은근히 세계에서 이제 수력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것도 그냥 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돌아와서, 자, 주요 에너지 자원 석탄입니다. 석탄. 자,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가? 요거 잘 봐두셔야 돼요. 석탄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디다? 중국이다. 중국. 자, 그리고 또 국가별 수출량, 수입량. 이것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수입량보다는 수출량에 포인트를 맞춰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석탄 수출로 유명한 국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자, 인도네시아랑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다. 석탄 수출국. 자, 중국은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공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서도 뭐예요? 수출하지 않고 뭐야? 수입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입한다. 인도도 여기 보면 석탄의 이 생산량 비중이 높지만 역시 인도도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도 이렇게 수입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석탄,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수출은 인도네시아, 호주, 수입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특징 보면 자, 철 만드는 제철공업, 그리고 이제 전기 만드는 발전, 또 가정용으로도 이제 활용되고 있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었죠. 뭐와 함께? 철광석, 철을 만드는 철광석과 함께. 자,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어디 매장되어 있냐면 고기 조산대,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오래된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어요. 이제 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그나마 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라서 석유에 비해서 국제 이동량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 한번 보시면 자, 생산량 보면 자, 미국, 사우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사우디. 자, 근데 미국은 역시 자국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을 보면 사우디 하면 뭐야? 석유왕, 석유 재벌들 있잖아. 그래서 이 수출량 사우디 나오면 아, 석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 러시아 뭐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수입은 역시 또 어디?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우디가 핵심으로 껴있다. 그럼 뭐다? 석유구나. 자, 석유의 특징 보면은요, 수송, 석유화학공업.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만들고 또 이제 발전용으로도 씁니다. 전기 만드는데 가장 좀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자, 신생대 지층에 있어요. 제3기 배사 구조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배사랑 향사 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지층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구부러진 구조를 배사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이제 3기 배사구조에서 주로 매장되어 있고 편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동 쪽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편재성이 높고 사용량이 많아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싣고 이제 바다를 많이 이제 저기 배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들이 침몰되거나 하면은 이제 뭐 환경오염 문제 막 이런 게 생기고 하여튼 그것 관련된 석유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뭐를 주목하셔야 되느냐. 여기 사우디에서 이렇게 나온다. 사우디에서 나온다. 아, 그럼 뭐야? 석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우디에서 나온다. 석유. 자, 이렇게 호주에서 출발한다. 호주에서 많이 출발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한다. 이런 뭐라고요? 석탄. 그래서 어디서 많이 출발되는가? 요걸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우디에서 출발하는구나. 뭐라고요? 석유. 여기서 출발한다. 뭐라고? 석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있습니다. 여러분, 천연가스. 천연가스 생산량 보시면, 자, 미국하고 러시아. 자, 천연가스로 가장 유명한 데는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관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천연가스 막 운반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수출량 보면 러시아가 짱 먹고 있구나.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 상위권에 있다. 아, 이건 천연가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입률 다 중국 어딜 가도 안 빠지죠. 그래서 중국 이렇게 있고요. 자, 주요 특성 보면은요. 이 천연가스는 우리가 가정에서 도시가스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래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요. 신생대 역시 제3기 배사구조, 주로 이 석유랑 비슷한 지층 언저리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염물질 배출이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적어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상용화 시기 같은 경우는 석탄이 제일 먼저 산업혁명 때부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천연가스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 상용화되었다. 방금 얘기했던 이런 액화 기술. 자, 기체 상태 천연가스를 이제 냉각하여 액체로 응축해서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제 운반하기가 편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냉동 액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죠. 자, 자원의 분포에 따른 이제 자원 분포 소비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로 인해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자원 수송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관 뚫어서 수송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자원 고갈 문제, 인구 증가, 산업 발달로 자원 소비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부족해지고요. 환경 문제, 화석연료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결 방안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개발해야 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 다 아시죠, 여러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원인을 보면 자연적 요인, 태양 활동이 변화하고 화산 활동 뭐 이런 거 일어나기도 하고요. 인위적 요인 보면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개발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고요. 지구온난화로 이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생태가 교란하고 이런 어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선진국,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보다 저개발국은 아직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나 어떤 국가의 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개발국이나 아니면 이제 후세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대응 방법 보면은요,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협약 체결을 이제 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해 놓고 그 할당량 속에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은 여러 가지 시민 실천 운동하고 자원 절약하고 산림 보호 같은 거 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의 뭐 그냥 뻔한 이야기.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협약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다 외워주면 좋아요. 이런 거 시험에 학교 특히 내신에서 이런 거 출제하시기 딱 좋으니까. 자, 일단 람사르 협약 뭐와 관련된 거? 습지 보호하자. 자, 런던은 여러분 어디야? 영국이죠. 섬나라죠. 그래서 뭐야?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 폐기물 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고. 제네바는 이제
그 산성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 감소. 자, 이건 산성비와 관련된 것이고요. 자,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 오존층 파괴를 막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우리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규제하자. 바젤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폐기물을 이동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이 폐기물 막 이제 개발도상국에 짬 처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한 협약이 바젤 협약. 런던 협약이랑 좀 비슷한데 런던 협약은 함부로 폐기물 바다에 버리지 말자 이런 것이고 바젤 협약은 폐기물을 막 국가 간에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말 그대로 기후변화 협약이라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방출을 제한하는 것이고 생물 다양성 협약, 생태계 보호와 생물종 보존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이거는 열대림을 잘 보존하자 이거야. 열대림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열대림이 좀 파괴되니까 열대림을 잘 보호하자 이런 얘기고요. 사막화 방지 협약은 말 그대로 사막화 막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개발도상국 지원해주자. 밑에 보면 이제 교토 의정서랑 파리 협정이 있습니다. 다 이제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정의 선진국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 및 아까 얘기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교토 정서의 핵심은 선진국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 이겁니다. 선진국에게 감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제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새롭게 체결한 것인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도 개발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의 차이는 자, 다시 교토 정서가 먼저 있었는데요. 1997년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고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도국에게도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성장을 추구하는 발전이다. 말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식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보호, 사회 안정도 충분히 고려하는 발전 방식.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여러분. 필요성 보면 기존의 발전 방식의 결과로 자원 고갈이 일어나고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갈등과 분쟁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원을 사용하면 그게 모두에게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는 뭘 해야 된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갈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들을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발음이 안 되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뭐 파리 협약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국제 협약을 체결해라.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이런 것들을 시행해라.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라. 개인적 노력으로는 친환경적 생활 방식을 실천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사용하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컬 푸드, 로컬이 이제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사용하자.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 그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윤을 주는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자라는 것이 뭐 개인적 노력입니다. 뭐 여기는 딱히 뭐 여러분 암기할 거 없습니다. 뻔한 내용이다. 자, 미래사회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 한번 보시면 자, 미래사회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봐야겠죠. 미래사회 예측의 필요성, 위험을 막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옛날에는 좀 막연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서 좀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과 관련된 두 가지 방법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있어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각 전문가에게 설문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써서 보내. 그럼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그것들을 또 다시 그 수합한 의견들을 다시 모든 전문가들에게 쫙 보냅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자기 생각도 좀 고치고 피드백도 주고 다시 그거를 이제 수합하는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수합하는 사람은 그걸 또 수합해가지고 그걸 또 전문가들에게 쫙 뿌려. 요거를 이제 수차례 하게 되면 전문가들끼리 여러 가지 공통된 견해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기법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의 미래를 가정해서 대비함으로써 미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우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헷갈려서 이 중요한 시나리오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미래 지구촌의 모습 한번 보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간 협력과 갈등,
그래서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갈등도 커질 수 있다. 빈부격차, 문화적 차이, 영토 분쟁 이런 거 여전히 끝나지 않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국제기구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상호전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고 활동 범위가 이제 우주로 넓어질 것이다. 저 우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실제 가라 그러면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좀 우리 저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막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까지 이제 성과를 낼지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생명윤리 문제부터 해서 신종 바이러스, 특정 직업 소멸로 인한 실험 문제, 하여튼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 이제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태 환경의 변화 보면요. 미래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 파괴, 자원 소비 이런 거 증가하고 있고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청정한 생태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를 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방향 한번 보면은요. 자, 그래서 서로 소통, 화합할 수 있고 개방적 태도, 관용적 태도를 길러야 된다. 너무 뭐 다양해질 테니까 사람들 많아 어떤 지니고 있는 가치관, 특성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 특히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노력해야 된다. 민주 시민의식, 도덕성 이런 것들을 갖춰서 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자.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네, 뻔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하여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통사2 5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